써야 되지 왜 다른 쪽에다 쓰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쪽입니다. 양도세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실거주한 사람은 내가 올해 실제 거주해서 장기로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비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똑같을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이슈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초고가 주택은 장기 보유 특별 혜택을 80% 해주다 보니까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너무 80%는 빼주고 나니까 세금을 좀 적게 낸다는 그런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세 자주택자 중과 제도를 좀 너무 갑자기 이렇게 폐지하다 보니까 8개를 놓쳐가지고 또 한다는 그런 유지의 필요성도 제기가 있고요. 특히 고령자들 같은 경우는 나는 지금 들어오는 세금, 수입도 없고 지금 집 하나 들고 가지고 20년, 30년, 40년 살았는데 여기다가 양도세 다 하고 나서 다른 데 가려고 그러면 집 하나 양도세가 나오고 나면은 집도 못 사고 전세 자금 구하는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이런 주장. 그리고 장기 거주자, 아까 말씀드린 장기 거주자에 대한 혜택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방 이전으로 내가 수도권을 좀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은 좀 인센티브를 줘야지 내려가지. 그렇지 않고 뭐 인센티브 없으면은 수도권에 계속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특례 필요성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관련해서 양도세를 올리면은 보유세를 올리면은 좀 양도세는 깎아줘야지 되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리고 하면 내보고 죽으란 말이냐. 나를 어떻게 하는 말이냐. 나는 모르겠다. 뭐 이런 식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관련해서도 좀 작은 주택, 서민 중산층 이런 쪽은 좀 대폭 인하해주고 또 다주택자라든지 또 고가주택 같은 경우는 조금 높여서 차등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이렇게 쟁점을 뽑았다고 생각합니다만 추가적으로 의견을 더 주시면 더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총리 말씀 들어보니까 예. 요 얘기하는 데서 약간의 한쪽 편중이 있는 느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양쪽을 본인의 노후를 대비한 뭐 그런 감정이 약간 한쪽에 들어있는 느낌이 싹 들었어, 그죠? 좀 느껴집니다. 아닙니다. 저는 공정하게. 사람이 그런 게 없을 수가 없죠. 네. 나도 집 하나 있는데 나중에 어떡하지? 뭐 그러는 게 살짝 느껴졌다고 말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쟁점이 이렇다 그런 얘기죠. 주요 쟁점이니까. 근데 저기 나중에 우리가 한번 해볼 건데 내가 제일 궁금한 게 그런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지금 실시간 누가 체크하고 있죠?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뭘 하냐면은 이쪽에 동의하면 1번 눌러주세요. 저쪽에 동의하면 2번 눌러주세요.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내가 이 중에 딱 한 개만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네.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제 공감되는 게 있거든요. 아니 1주택에 실거주하는 내가 진짜 쓰는 또는 쓰려고 사놓은 잠깐 비워놓은 일시적으로 비거주하지만 내가 주거용으로 사놓은 내가 살려고 사놓은 집 한 채 이거에 때문에 내가 고통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되게 공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소위 똘똘한 한 채 뭐 이래가지고 지금 아주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 사회 문제인데 여기는 통상적인 한 채는 모르겠는데 소위 초고가 막 100억 막 이래야 하는 집에 대해서 그 실거주 1주택이라고 거의 감면해주는 이거 똑같이 하는 게 맞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제가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 우리 국민 여러분 중에 제가 1번, 2번 누르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실거주 1주택인데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보호보다는 좀 추가된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 초고가에 대해서는 좀 차별적으로 부담시키는 게 좋겠다에 동의하시면 1번, 그거 아니다 2번 한번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번. 국무위원님들은 전화기 뺏겨가지고 못 누르죠? 못 누릅니다. 한 1분 정도 한번 보시면 한번 대충 1, 2번 비중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요 의견들의
추가될 쟁점들. 이 쟁점을 좀 더 쉽게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예. 이 너무 학술적으로 표현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알아듣기 쉽게. 그리고 쟁점의 중요성 순서로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어쩔 수 없는 뭐 당연한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아까 그 부동산 세제에 관한 얘기는 이게 집값 잡으려고 세금하는 거냐? 이거는 사실 아니죠. 이게 부수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는 사실은 이제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형평성 있는 조세 이게 제일 중요한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주택 분야에 대해서는 이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변형돼 있죠. 변형 또는 왜곡돼 있죠. 뭐 이렇게 공제해주고 저렇게 빼주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변형을 해가지고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이제 조세가 기본적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그게 부동산 투기 유발 요인이 돼버린 거예요. 네. 이 정상화가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걸 통해서 집값을 뭐 눌러보겠다. 뭐 그거는 1차 목표는 아니고 네, 정상화가 1차 목표고 두 번째는 부수적인 투기 유발 이 부작용을 좀 완화해야 되겠다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공무실장 1번, 2번 중에. 예, 지금 1번, 2번 지금 쭉 이렇게 보니까요. 대충. 대부분의 댓글이 네. 1번입니다. 아니, 비중이 얼마나 돼? 일반 한 90%대 10%. 90% 지금 초고가 주택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좀 강화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감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다 그 말을 미리 드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면 적정하냐. 예를 들면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70억, 80억, 90억 있는데 그냥 앞 글자 한번 눌러보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아니 1, 2, 3, 4, 5, 6, 7, 8, 9까지 선택은 100억 넘는 거는 뭐 90억까지 시가 기준으로 예, 10억, 20억, 30억. 이 안에는 하면 안 된다는 0번으로 그러니까 각자 한번 눌러보라. 이거 지금 언론 아니 뭐 어쨌든 토론에서 많이 실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냐, 네. 어디부터 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100억 예를 들면 10억, 20억, 30, 40, 50, 60, 70, 80, 90 이게 시가 기준이고 네. 이거는 아니다. 예를 들면 100억 이상이라 해야 된다. 하면 안 된다. 이거는 0번으로 하고. 네. 우리가 10번, 11번 이렇게 눌러도 되긴 한데 그것도 한번 해볼까? 근데 그 안에 있을 것 같아요. 대충. 우리 국무조정실장님 이거 처음 해보죠? 저는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근데 지금 어때요, 숫자는? 예, 지금 대충. 여러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예시로 지금 방금 부총리가 보고해 주신 게 30억, 50억 지금 100억 등이라고 지금 예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시를 보셨는지 아니, 지금 내가 다시 하는 게 뭐냐면 예. 초고가 주택에 추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대체적으로 의견이 예. 모아지는데 예. 이걸 얼마 이상을 초고가로 해서 추가 부담을 시킬 거냐. 10억 그렇습니다. 이상 시가 기준으로 20억 예, 이상, 30억 이상 한- 이거를 1, 2, 3, 4, 5, 6을 하자 이 말이죠. 10억은 예. 1, 일반. 50억은 5, 70억은 7, 60억은 6 이렇게 하자 그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1, 2, 3, 4, 5, 6, 7 이런 정도까지는 안 되고 대부분이 숫자를 써주셨는데요. 30억 써주신 분들이 많아요. 금액으로 썼어요. 예, 예. 제가 저기 30억 그렇게 시가 기준. 예시를 하다 보니까 예. 이걸 보고 네, 그런 거. 대통령 말을 더 중시해야지. 확실히 30억 정도더라. 예. 우리 너무 가혹한데? 30억이면은 현재 공시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시로 하면 20, 20억이고 과세 기준으로 하면 10몇 억밖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 예, 지금 너무 저기 국무회의를 보고 계시는 국민들이 많으시긴 한데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아니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부처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그래도 그거 한 10,000명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폭넓게 해보면 조금 더 국민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근데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30억이에요? 그렇습니다. 의외네. 한 50억 할 줄 알았는데. 20억도 네. 꽤 많습니다. 20억도 많아요? 예. 그거 하면 우리 큰일 날 것 같은데. 네, 제가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20억 넘어요? 집 없어 이제. 집 한 채 있습니다.
근데 20억 넘습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는 또 넘어갑시다. 대통령님 그럼 이 건은 사실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 제일 위로 한번 올리셔서 토론회 일정을 다시 한 번만 그러시죠. 보여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네, 총리님, 저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아, 지금 이 건은 그냥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까요. 그냥 요건으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공급 관련해서 7월 14일 날 국토교통부 있고요. 금융 관련해서 7월 15일 날 금융위원회 있고 세제 관련해서 7월 16일 날 재정경제부 있습니다. 요건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리 많이 참여하시고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실 거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네, 방금 그러면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총리님, 방금 전에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네네, 서면으로 정책실장님하고 국토부 장관님하고 부총리님께는 전달을 드렸습니다. 네네. 오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까 그 보고서 내용으로 그럼 대체를 하겠습니다. 네, 잘 네, 참고하겠습니다. 그 보고서 혹시 내시면 서울시의 재건축 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일반적으로는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현황 보고도 좀 넣어서 해주십시오. 네, 들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님 나토 정상회의 참석, 몽골 국빈 방문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네, 대통령님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대한민국이 32개 나토 동맹국의 안보, 방산 파트너임을 확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님께서는 서로의 안보를 더 강하게 만드는 한국과 나토 협력의 비전을 제시하셨고 나토 내 중견국과의 다층적 외교 안보 연대도 구축하셨습니다. 정부는 이렇게 넓어진 우리의 전략 공간을 활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대통령님께서 나토 방산 포럼에서 제시하신 한 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토대로 한 나토 방산 협력의 토대를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 나토 조달 기본 협상을 개시하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방산 시장인 나토와의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쓸 수 있는 군수 물자의 공급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쭉 내려가서 다음으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몽골 방문은 15년 만에 우리 정상의 국빈 방문이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양국 관계의 황금 시대를 선언하고 우리의 신북방 정책과 몽골의 제3의 이웃 정책을 서로 연계하여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공고히 하였습니다. 양국은 한몽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원칙적으로 타결하고 2030년 수교 40주년까지 교회 계획을 10억 달러 달성키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등 경제적 상호 보완성에 기반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인적 교류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었습니다.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인적 교류 증진 로드맵을 추진키로 하는 등 양국 국민의 교류 편의를 높이고 2030년까지 인적 교류 50만 명 시대를 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양국 문화원 설립, 교육 협력, 그리고 역사, 고고학 협력을 통해 미래 세대 간의 교류 기반도 넓혀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포함한 영내 평화와 안정이 양국 공동의 이익이라는 데 뜻을 같이 했고 몽골이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실현 노력을 지지하며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여건 조성에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에 방문 성과의 후속 조치를 모든 부처가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의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 후속 조치 내용 중에 뭐 다른 건 통상적으로 하실 거 하는데 한국 나토 간 조달 기본 협정은 이제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게 대체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에 내가 대해서 이렇게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열흘, 100일, 1000일 올해 안에는 끝내겠습니다. 올해 안에 알겠습니다. 아니 감이 전혀 없어서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이제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시고 MOU를 많이 체결하시는데요. 제가 우리 경제 분야만 이렇게 뽑아보니까 한 100여 건이 됩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 경제 분야는 적어도 저희들이 이제 그 유형별로 좀 MOU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단순한 형태의 MOU인지, 요거는 조금 더 진전시켜야 되는 건지, 요거는 성과를 내야 되는 건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유형별로 해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총리실에서 이 정부 업무 평가에 좀 반영하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야지만 이게 그냥 MOU는 MOU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뭐 묵시적인 어떤 또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MOU에 대한 이걸 이행 진척도를 좀 평가에 좀 반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코트라든 경제 외교 포털에서 우리의 성과를 좀 이렇게 상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진행 사항도 좀 해가지고 기업들이 또 알고 저런 걸 정부가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쪽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식의 성과를 어떻게 날 수 있는 부분은 재경부가 관련 경제 분야는 관련 부처들하고 이렇게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해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총리께서 그 말씀하셔서 저도 좀 약간 부과를 해야 되겠는데 어쨌든 순방을 다녀보면 다른 나라의 대한민국에 대한 관심도가 작년하고 올해가 또 다릅니다. 관심도도 매우 높고 기대도 높아요. 예를 든다면 우리의 첨단 산업의 이제 현지 뭐 공장 설립이나 이런 요구도 아주 많고, 특히 방위 산업에 대한 자기 스신들에 대한 우선권 부여 이런 요구도 많습니다. 요새 하도 국제 상황이 아주 복합적이고 불안정해서 그러겠죠. 그리고 문화 분야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 호감도가 엄청 올라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관련 상품 수출이 매우 좋아지고 있죠. 예를 들면 K-뷰티는 얼마 안 있으면 세계 1위 할 것 같다고 그러던데 한 10년 안에 그래 될 거라고 그러죠. 네. 예측치가. K-뷰티, K-푸드도 마찬가지고 뭐 K-드라마 하여튼 이 K자가 붙으면 뭐든지 잘 팔리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각국 정상들하고 또는 뭐 외교부도 마찬가지인데 협의를 해보면 이런저런 기대가 많은데 이게 사실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MOU 체결해서 옛날처럼 그냥 뭐 보기 좋게 성과 포장하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실제로 그 안에 기회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좀 해서 우리 기업 진출이나 국민들의 민간 교류나 아니면 수출이나 이런 게 사실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거든요. 하기 따라 정말 다릅니다. 지금 시장 다변화도 해야 되고 지금 우리 수출이 너무 특정 국가에 편중돼 있어서 그게 사실은 국가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될 정도인데 수출 다변화도 해야 되고 품목 다변화도 해야 되고요. 또 품목 고급화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각 부처청들이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것들 뭐 평소에 잘하겠지만 특히 우리가 서면으로 양국 간 또 다자 간 합의한 것들은 좋은 지렛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처럼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부총리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해주고요. 지금 외교부에서는 이거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제가 요거는 별도로 다 관리하도록 지시를 해서 지금 관리 시스템도 만들고 있는데 각 부처도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뭐 통상은 뭐야 워낙 다들 잘하고 계시니까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새로운 관계 발전이나 또 민간 교류 확대나 특히 문화 수출, 문화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네, 한 가지만 추가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정상회담의 그 후속 조치를 시행하다 보면은 어느 부처에서 가지고 있는 또는 지키고 있는 어떤 규제 내지는 해야 되는 일을 조금만 저희 상대방 국가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으로 할 수만 있다면 큰 이익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부처 간의 협조를 잘 요청하고 있지만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저한테 얘기하세요. 총리님한테 얘기하고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그 외교부 장관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취임 초기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각 부처가 자기 업무에 충실한 게 기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본의 아니게 부처 간 장벽으로 작용해요. 칸막이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다 보니까 다른 쪽의 중요성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죠, 평가가. 근데 다른 부처에서 보면은 이게 이렇게 중요하고 저기서 약간만 양보하면 엄청난 더 큰 시너지가 있는데 또는 효과가 있는데 왜 안 할까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사실 제가 이게 좀 시간 많이 걸려도 국무회의를 이렇게 뭐 약간 농담 장난삼아 섞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좀 그 벽을 허물자는 거예요. 좀 자유롭게 토론하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좀 편하게 얘기하고 또 그래서 총리님 역할이 중요해요. 네. 의견 조정하고 사실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잘 안 돼요. 잘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렇죠. 자기 일에 일단 자기 일 집중하셔야 충실해야 돼요. 되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조정하는 건 총리님 역할이고 뭐 잘 안 되는 좀 어려운 일이면 저한테 얘기하시고 그래서 뭐 텔레방이나 개인 메시지는 잘 이용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과감하게 얘기해요. 서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얘기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얘기해서 성과를 내야죠. 네, 그 부총리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제 새롭게 정부 평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요. 대통령 말씀 주신 협업 관련된 부분들이나 각 부처들 간 공동으로 진행하시는 과제가 많을수록 좀 더 좋은 평가가 되는 구조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또 저는 정말 뭐 기업에 있다가 와서 1년 동안 정부에 하는 일들을 보면서 느낀 건 정부가 앞서서 나가서 대통령님이 이렇게 순방 다녀오시면 그 다음에 숫자가 좋아지는 중소기업 수출 같은 것들 좋아지는 것들을 실제로 봤습니다. 그리고 뭐 식약처도 있으시고 기업의 인증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 한 곳 한 곳들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들 정부가 나서서 앞에